뇌 속의 전달자 신경 전달 물질. 제목만 봐도 이미 내용을 알 수가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원래 제목이 가지고 있는 게 전체 내용의 핵심만 뽑아서 대표가 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온 것이죠. 그렇다면 뇌와 관련된 이야기일 것이고, 그리고 무언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녀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녀석이 바로 신경 전달 물질이겠죠. 그런데 뇌 속에서 무엇을 전달한다? 신경과 관련된 것이다 라는 데까지 제목에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뇌는 그 무게가 평균 1300에서 1500g으로 몸무게의 약 2.5%밖에 되지 않는다. 굉장히 작다, 무게가 적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몸의 산소 소모량과 혈류량의 20%를 차지한다. 엄청 많은 자원을 사용하고 있다. 적은데 엄청 많은 자원을 소모한다. 즉 뇌의 산소 소모량과 혈류량은 우리 몸의 다른 부분에 비해 무게 대비 10배를 차지하는 것이다.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했냐? 이 정도로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하다. 가장 작은 것 중에 하나인데 가장 많은 자원을 쓰기 때문에. 주름 잡힌 뇌를 펼치면 표면적이 2300제곱센티미터로 신문지 반장 정도의 작은 면적에 지나지 않는다. 작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단 몇 밀리미터 정도라도 손상된다면, 2300제곱센티미터 중에 단 몇 밀리미터라도 손상된다면 인생이 망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즉 작은데 작은 것 중에서도 더 작은 부분만, 정말 극소량만 망가져도 인생이 망가진다. 그만큼 뇌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한 거겠죠. 뇌의 기능이 심하게 손상된 사람은 사고와 운동을 할 수 없는 식물과 같아진다. 지금 밑줄 친 부분 전체를 요약하면 뇌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뒷받침하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단 한 부분이라면 뇌는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위의 네 줄과 아래 네 줄을 사용해서 길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렇게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데, 여기에서 영위라는 단어 체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잘 쓰지 않는 말이죠. 이걸로 단어 문제를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는 어떻게 수많은 정보를 교신하고 있을까? 앞에서 뇌가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그거는 호객행위 같은 거였는 모양이고요. 글에 집중을 한번 해보시라 흥미를 줬고요. 실제로 하고 싶은 얘기는 뇌는 어떻게 수많은 정보를 교신하는가? 왜 이런 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을까? 제목과 관련해서 뇌가 어떤 내용을 왔다리 갔다리 하는, 전달을 하는 내용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교신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교신이라는 것은 신호를 주고받는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보를 전달한다는 내용과 동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목과 관련이 있으니까 이건 중요하겠죠. 근데 우리한테 물어봤어요. 물론 답도 본인이 직접 해줄 겁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우리가 아무리 복잡한 정보 체계를 상상한다 해도 수백억에서 수천억 개에 이르는 신경세포가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뇌의 복잡성에는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자, 여기에는 무슨 얘기냐? 신경세포 얘기를 했습니다. 정보를 교신하는데 신경세포가 중요한가 보다. 왜? 신경전달 물질이라는 말이 제목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신경세포가 어떻다라고 얘기했냐 하면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뇌는 복잡하다까지 첫 번째 문단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뇌는 중요하다. 그런데 뇌는 정보를 어떻게 교신할까? 엄청 복잡한데 라는 게 첫 번째 문단입니다. 여러분한테 한번 흥미를 가지고 뇌가 어떤 역할을, 정보 교신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자고 초청을 한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실제의 중요한 내용은 두 번째 문단부터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그러면 이 글 전체는 어떻게 정보를 전달하는지에 대해서 포인트가 맞춰지고 우리가 모르는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글은 설명문이 될 것이고, 이 글이 설명문이라면 첫 번째 부분에 시작하는 말은 머리말이 되겠죠. 설명문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머릿말 그리고 본문, 본론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여기부터죠. 정말 중요하게 정보 교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부터가 본론인데 두 번째 문단부터가 본론이라고 하겠습니다. 결론은 결론에 가서 얘기를 하도록 하죠. 한 개의 신경세포는 수천 수만 개의 신경세포와 정보를 주고받고 있다. 이러한 정보 교신을 담당하고 있는 주역이 바로 화학물질인 신경전달물질이다. 고백을 하나 했죠. 어떻게 정보를 교신하는가? 그 주역이 바로, 주역이란 말은 글쎄요, 잘 쓴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닌 사람은 아니겠지만 주된 역할이라고 보면 되겠죠. 주인공 역할이요. 자, 주역이 바로 화학물질인 신경전달물질이다. 신경전달물질이라는 녀석이 바로 교신을 하게 하는 핵심 물질인 모양입니다. 제목과 동일한 부분이죠. 다만 여기에서 생각할 점은 얘는 화학물질이구나, 요거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이 신경전달물질의 발견은 20세기의 가장 획기적인 발견 중 하나다.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에는 세포질이 서로 전깃줄처럼 연결되어 정보가 전달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아마도 이 글에서 명확하게 나타난 건 아니지만 이런 전깃줄이란 말은 물리적인 연결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뜻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뭘로 알아보니까 현미경으로 자세히 관찰한 결과 신경세포 사이에는 항상 일정한 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틈이 없다면 신경전달물질 상관없이 그냥 전깃줄 사이사이로 전기신호가 통해서 정보를 교신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일정한 틈이 존재하니까 이 틈 사이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녀석이 필요했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신경전달물질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틈을 뛰어넘어 정보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어떤 매개 물질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추론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었고, 바로 이 어떤 매개 물질이 무엇이죠? 화학물질인 신경전달물질이죠. 이는 사실로 증명이 되었다. 그러면 이 뒤로는 누가 어떻게 증명했을까? 이 증명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겠죠. 이게 바로 밑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내려가서 1921년 오토 레비 박사는 미주신경이 붙어있는 개구리 심장과 미주신경을 제거한 개구리 심장을 준비하여 각각 링거액에 담그고 링거액이 서로 통하게 연결했다. 첫 번째 개구리의 심장에 붙어있는 미주신경을 자극하자 심장의 박동이 느려졌다. 미주신경이 있으니까 바로 전기 자극을 받았을 때 바로 반응을 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미주신경이 없는 두 번째 개구리 심장 박동도 느려졌다. 얘는 두 번째 개구리 심장은요, 미주신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극을 바로 받아들일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 녀석도 박동이 느려졌어요. 첫 번째 개구리 심장과 두 번째 개구리 심장이 연결된 방식은 링거액을 통해서 연결된 거예요. 그러면 링거액을 통해서 첫 번째 개구리 심장에서 두 번째 개구리 심장으로 무언가가 이동해서 자극을 주었다, 혹은 정보를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녀석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증명하기 전이니까 오토 레비 박사는 아마 몰랐을 거예요. 우리는 알죠. 이게 신경전달 물질이라는 사실을.
이를 통해 오토 레비 박사는 첫 번째 개구리의 심장에 붙어있는 미주신경을 자극하면 이 신경의 말단에서 어떤 물질이 방출되어 어떤 물질이 있습니다. 이 링거액을 통해 신경이 없는 두 번째 개구리의 심장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신경 전달 물질의 존재를 처음으로 증명한 셈이다. 예,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 어떤 물질이, 그러면 한번 연결을 해보죠. 어떤 물질은 신경 전달 물질이다. 이 공적으로 그는 1936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 미주신경 말단에서 나온다는 의미로 이 신경 전달 물질을 미주신경 물질이라 명명 이름 붙였다. 그러면 얘의 정체는 미주신경 물질이네요. 이후 이 물질은 아세틸콜린임이 밝혀졌고, 예, 그러면 이 녀석은 아세틸콜린이네요. 여기까지 봤을 때 우리는 오토 레비 박사가 발견한 이 어떤 물질은 미주신경 물질이고 아세틸콜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이 녀석은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이죠. 현재까지 뇌에서는 40종류가 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발견되었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은 아세틸콜린이라는 한 물질이고 그것을 미주신경 물질이라고 했는데, 모든 신경 물질은 40종류가 넘고 아직도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 중에 하나가 아세틸콜린이고 신경 전달 물질 중에 하나가 미주신경 물질이라는 것이지, 미주신경 물질이 곧 신경 전달 물질이고 아세틸콜린과 신경 전달 물질을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죠.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 서로 어떤 관계, 그러니까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이 생각을 해 두어야 합니다. 물론 포함 관계는 제일 큰 녀석이 화학물질일 거고요. 앞에서 화학물질인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했으니까 화학물질 중에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 것이고 신경 전달 물질 중에 미주신경 물질이 있는 것이고, 이런 포함 관계를 알아둬야겠죠. 미주신경 물질은 곧 아세틸콜린이고 여기에서 말한 어떤 물질입니다. 신경 전달 물질은 보통 때는 신경섬유 말단부의 조그마한 주머니인 소포체에 저장되어 있다. 이야기가 이제 조금 넘어갔죠. 지금까지는 어떤 내용이었죠? 어떻게 신경 전달 물질이 처음 발견되어서 증명되었나 라는 것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과정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과정은 항상 과학과 관련된 지문, 특히 비문학에서 정말 중요하게 나타나는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과정을 물어봐요. 특히 과학 지문에서. 잘 봅시다. 일단 소포체라는 녀석이 나왔습니다. 색깔은 이 녀석으로 해볼까요? 소포체에 신경 전달 물질이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있다. 신경 정보가 전기적 신호로, 이것도 중요하죠. 다음 포인트이긴 한데 신경 정보는 전기적 신호로 들어온다라는 사실도 문제거리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경 섬유막을 통해 말단부로 전파되어 오면, 말단부로 오는군요. 신경 섬유막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이 하나하나가 다 굉장히 중요한 정보죠. 신경 섬유막을 통해서 온다. 말단부, 말단이라는 건 끝부분이죠. 거기까지 와요. 뭐가? 전기적 신호가. 그 전기적 신호는 무엇을 전달하죠? 신경 정보를. 그렇게 정보가 오면 지금 말했던 소포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들어있는 이 주머니가
신경세포막과 결합한 후 터져서, 그냥 터지는 게 아니죠. 전기가 띄고면 세포막과 결합하는 과정이 먼저 있고요. 신경세포막과 결합하고 터진다. 자, 이제 또 속일 수 있겠죠. 이런 거. 여기는 섬유막이고 여기에는 세포막인데 말이 다르니까 신경섬유막과 세포막,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장난을 치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이 연접 틈으로 방출된다. 예, 아까 앞에서 얘기하기를 신경세포 사이에 일정한 틈이 존재하고 이 틈을 뛰어넘어 정보가 전달되기 위해서 신경 전달 물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신경 전달 물질이 연접 틈으로 방출된다고 했으니까 이 연접이라는 것이 바로 신경세포 사이의 틈이라고 추론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출된 신경 전달 물질은 2만 분의 1mm 정도의 짧은 간격을 흘러서, 이것도 꽤 괜찮은 문제 포인트죠. 신경 전달 물질이 어느 정도의 간격을 흘러간다라는 부분, 이거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이 방출된다라는 점, 방출돼서 간격을 흘러서 그 다음에 다음 신경세포막에 다다른다까지가 한 챕터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 과정이 또 있어요. 세포막에 있는 특수한 구조와 결합함으로써 정보가 전달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음 신경세포에 있는 세포막이란 얘기죠. 여기랑 그냥 결합이 아니라 특수한 구조랑 결합이 돼요. 그러니까 누구랑 누구냐 하면은 정보가 전기 신호로 와가지고 세포막하고 결합하고 소포체가 터져서 신경 전달 물질이 나와서 특수한 구조와 서로 결합이 되는 거죠. 여기랑 여기랑 결합. 이 특수한 구조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물질이라는 의미에서 수용체라고 한다. 이 특수한 구조라는 것은 곧 수용체네요. 수용체는 신경 전달 물질을 받아들이는 세포막에 있는 특수한 구조이죠. 이 수용체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갑자기 조금 엉뚱하다고 볼 수 있는 정보를 줬는데 수용체는 단백질로 구성된다. 그냥 1, 2, 3, 4, 5번 중에 하나로 만들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1번 틀린 거 찾아라, 맞은 거 찾아라. 신경 전달 물질은 조그마한 주머니에 저장된다. 신경 정보는 전기적 신호로 전달된다. 신경세포 간의 거리는 2만 분의 1mm 정도의 짧은 간격이다. 수용체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수용체는 세포막에 있는 특수한 구조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찾아서 문제를 낼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어떤 식으로 신경 전달 물질이 수용체까지 가서 결합하는지에 대한 과정을 알아두셔야 되고 각각 중요한 정보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비유하자면 신경 전달 물질은 일종의 열쇠이며 이를 받아들이는 수용체는 열쇠 구멍에 해당한다. 비유로 알려줬는데 우리가 이미 앞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 이런 설명은 딱히 필요하지 않겠죠.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열쇠가 수용체라고 하는 열쇠 구멍에 맞게 결합함으로써 다음 신경세포막에 있는 대문이 열려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약간 중요한 정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수용체에 신경 전달 물질이 들어가면 그냥 그게 정보가 전달이 된 것이냐 라고 하면은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를 여기에서 알려줘요. 뭐냐, 대문이 열린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열쇠예요. 신경 전달 물질이 열쇠로 구멍을 열었어. 그 다음엔 어떻게 돼야 되죠? 무언가 안으로 들어가야겠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애는 신경 전달 물질이 아니라는 소리 아니에요.
들어가는 애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문을 여는 애가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거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애가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소리가 아니죠. 요 내용에 따르면 각각의 신경 전달 물질들은 각자 특유의 수용체 분자하고만 결합한다. 아까 앞에서 40종류 정도가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신경 전달 물질이 40종류면 수용체도 40종류가 각각 존재하고 각각만 결합한다. 굉장히 중요한 정보죠. 신경 전달 물질들은 각자 특수한 수용체 분자하고만 결합. 중요한 정보입니다. 하여 특정 정보를 전달한다. 정리하자면 신경 정보를 가지고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화학 분자와, 또 나왔죠. 화학 분자라는 말을 왜 이렇게 열심히 할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죠.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수용체라고 하는 특수 단백질 분자. 앞에서도 단백질이란 얘기를 했죠.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 상호 결합으로 고도의 정신 기능으로부터 행동, 감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거 좀 의미심장하죠? 자, 상호 결합으로 정신 기능도 결정이 되고 행동도 감정도 모든 것이 결정된다. 약간 인간의 자유의지가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모든 것은 뒤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인간을 조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도 같습니다. 이 글을 쓴 분이. 제가 지금 수업을 하는 이유도 결국은 이 화학 분자와 단백질 분자의 결합 때문이고, 제가 상상을 하는 것도 화학 분자와 단백질 분자의 상호 결합 때문이고, 제가 숨을 쉬고 여러분이랑 대화를 하는 거나 어떤 특별한 욕구를 느끼는 것도 모두 신경 전달 물질과 수용체의 결합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과연 그런지 저는 약간 의문이 들지만 어쨌든 이 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어떤 행동이나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이유가 뭔지 이 글을 바탕으로 이야기해 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조건 화학 분자인 신경 전달 물질과 특수 단백질 분자인 수용체의 결합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이, 물론 인간의 뇌와 관련된 모든 현상이 일어난다고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이 신경세포막에 있는 수용체 단백질과 결합하면, 이건 지금까지 알려준 이렇게 결합해서 대문을 따는 데까지, 그러면 연접 틈에서 신경세포로 이온이 들어올 수 있는 길, 즉 이온 통로가 열린다. 이제 통로가 열렸으니까 누군가 들어가겠죠. 이온은 원자나 분자가 전기를 띠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이온이 어떤 녀석인지 우리한테 개념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 녀석들이 실제로 들어가서 어떤 행동을 유발하거나 한다는 얘기죠. 양의 전기를 띠고 있는 것은 양이온, 음의 전기를 띠고 있는 것은 음이온이라고 한다. 이 정도는 저도 압니다. 이온 통로가 열리는 방법은 수용체 분자 자신이 이온 통로가 되는 방법. 여기 좀 중요한 정보예요. 보세요. 이온 통로가 열리는 방법이 두 개가 있대요. 하나는 수용체 분자 자신이 이온 통로가 된다. 어떻게요? 열리면 되죠. 누가 열어요? 신경 전달 물질이. 또는 수용체 옆에 있는 이온 통로가 활성화되는 방법이 있다. 이게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한테 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요. 해준 적도 없고 앞으로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한테 알려준 거는 딱 하나의 방법이죠. 수용체 분자 자신이 이온 통로가 되는 방법. 이게 물어볼 수 있겠죠. 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간략히 설명하세요. 그러면 신경 전달 물질이 연접 틈으로 날아오는지 기어오는지 수용체 분자랑 결합을 해서 열쇠가 열쇠 구멍에 넣어서 여는 것처럼 대문을 열어 젖힌다. 그러면 수용체 분자 자신이 이온 통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2번, 다시 한번 2번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 그럼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오기 좋겠죠.
모의고사에서 잘 나오는 방식대로 수용체 옆에 있는 이온 통로가 활성화되는 데 대해서 안 알려줬으니까, 자, 이 글을 읽고 알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 라는 문제가 가장 쉽게 많이 나오고요. 다음으로는 이 글을 읽은 독자가, 이건 한 번 더 꼬았죠. 이 글을 읽은 독자가 추가로 찾아보고자 하는 정보로 알맞은 것은, 알맞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물었을 때 답이 우리한테 안 알려준, 고 넘어간 그런 정보를 답으로 선택하면 된다는 거죠. 여기는 그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온 통로가 열리게 되면 나트륨 이온, 칼슘 이온과 같은 양이온 혹은 염소 이온과 같은 음이온이 신경세포로 들어올 수 있게 된다. 평상시 신경세포는 전하를 띠고 있다. 요거 중요한 정보가 되겠죠. 평상시에는 이런데 얘한테 들어오는, 앞에 얘기한 것처럼 전하나 양 전하를 띤 애들이 들어오면 평상시에는 전하인 신경세포가 어떻게 변할까? 라는 게 우리의 핵심 요소입니다. 만일 나트륨 이온, 칼슘 이온 등의 양이온이 들어오면, 양이온이 들어왔대요. 한번 동그라미를 쳐볼까요? 양이온이 들어왔어요. 근데 양이온에 누가 있냐면 나트륨이 있고요, 칼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경세포는 양 전하를 띠게 되어 흥분하게 된다. 예, 그러면 신경세포가 양 전하가 되고요, 흥분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반대는 다른 색깔로 해주죠. 파란색 할게요. 반대로 염소 이온과 같은 이온이, 여기서 알려준 거는 염소 이온은 이온이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포 내로 들어오면, 문을 누가 열었냐면 신경 전달 물질이 열었죠. 세포의 전하가 커지게 되어, 이거는 플러스 이니까 신경세포의 흥분이 억제된다. 흥분이 억제되는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짠. 이쪽은요, 양이온에 나트륨도 있고 칼슘도 있고, 얘네가 들어오면은 양전하를 띠고 흥분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신경세포를 흥분시키는 신경 전달 물질로는, 흥분이라 그랬으니까 양이온이죠. 양이온에 글루탐산이 있다. 신경세포의 흥분을 억제는 여기 있었죠. 억제하는 녀석에는 감마 아미노 뷰티르산이 있다. 이렇게 해서 연결이 쫙쫙 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대표적이다. 단순하게 보면 신경 전달 물질은 신경의 전기를 흐르게 하여 여닫개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 나왔죠. 이거는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녀석은 물론 전기 신호입니다. 전기를 흐르게 해서 여닫개 역할을 하는 거지 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다. 누가 들어가냐? 양이온, 음이온이 들어가서 흥분하게 하거나 흥분을 억제한다. 그런데 이건 제 생각이지만 정확한 정보는 여기 없지만 들어가는 게 나트륨이냐 칼슘이냐 글루탐산이냐에 따라서 흥분의 종류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국어 전공으로서 한번 해보는데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경 전달 물질만 가지고는 온전한 여닫개 역할을 하지 못한다. 당연하죠. 뭐랑 같이 결합하는데요. 우리 알잖아요. 수용체랑 결합하잖아요. 혼자는 안 되죠. 신경 전달 물질이 적절히 방출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결합하는 수용체가 적절한 기능을 하지 못하면, 궁금한 건 이거죠. 수용체가 적절한 기능을 해? 적절한이란 애매한 단어를 썼네. 수용체의 적절한 기능은 뭘까? 계속 읽어보면 나옵니다. 신경 정보는 혼자서는 효율적으로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신경 전달 물질과 수용체가 합쳐져야, 여기 있네요.
수용체는 신경 전달 물질과 어떤 역할을 하죠? 합쳐지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수용체의 적절한 기능이라는 것은 신경 전달 물질과 합쳐지는 기능이구나 이죠. 이걸 문제라고 낼 수 있느냐? 네, 낼 수가 있습니다. 밑줄 치고 수용체의 적절한 기능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자신과 어울리는 신경 전달 물질과 합쳐져서 8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되겠죠. 물론 8개의 비유는 이해를 돕기 위함이고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복잡하다. 신경 전달 물질의 종류도 많고 그에 각각 맞는 수용체도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재미있는 점은 재미있는 거는 이걸 쓴 사람이 재미있지 내가 재미있는 건 아닌데 방출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이 어떤 이유로 줄어들면 수용체 수는 증가하고 반대로 방출되는 신경 전달 물질 양이 너무 많아지면 수용체 수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유가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이제 유추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비슷한 것에서 어떤 끌어와서 추론을 해야 되는데 내용이 이렇게 되는 거죠. 항상 우리가 똑같은 움직임을 보이려면 똑같은 정도의 결합이 일어나야 되겠죠. 갑자기 너무 많은 결합이 일어나면 문제가 생기고 너무 적은 결합이 일어나면 문제가 생기니까 신경 전달 물질이 너무 줄어들면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다 받아들이기 위해서 수용체가 증가해야 하는 거고 최소한의 결합을 맞추려면. 그런데 반대로 신경 전달 물질이 너무 많아지면 이게 다 결합을 하면 안 되니까 결합할 수 있는 수용체 수 자체를 줄여버린다는 거죠. 그런 개념이죠. 그러면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왜 항상 똑같은 양을 맞추려고 할까요? 이죠. 결과적으로 답이 이거죠.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성이라는 건 항상 동일한 성질을 유지한다라는 뜻이죠. 항상 동일한 성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경 전달 물질과 수용체를 조절해서 항상 같은 수가 결합할 수 있게. 수용체가 5개면은 신경 전달 물질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5개만 결합할 거고 방출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 5개면 수용체가 아무리 많아도 5개만 결합될 거니까 수를 잘 조절한다라는 거죠. 질문을 여기에서 왜 이런 짓을 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답은 항상성을 위해서 라고 해주시면 된다는 말씀. 이러한 항상성이 깨지면 여러가지 신경정신질환이 발생한다. 여러분이 신경정신질환이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일 때는 항상성이 깨진 거니까 그 이유는 신경전달 물질 때문이죠. 인류를 지배하는 신경전달 물질. 어떻게 보면 신경전달 물질은 인간 활동의 최고 주체이자 주된 몸체죠. 그러니까 인간 활동을 지가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글쓴이 의견입니다. 인류 문화 창조의 근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한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인류 문화 창조도 신경전달 물질 누님이 하셨다. 중요한 역사적 사건의 주체, 인류에 큰 타격을 준 사건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그러면 왜 저런 짓을 했을까? 신경 전달 물질 때문이다. 그런데 남들과 다른 거 보니까 신경 전달 물질이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모양이다. 그러면 연구 가치가 있겠구나. 아인슈타인의 뇌를 분리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신경 전달 물질 체계가 보통 사람들의 것과 어떻게 다른가를 연구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들의 사상과 행동의 원인을 가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듯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상상만으로 끝나지 않고. 자, 그러면 사상과 행동의 원인을 왜 신경 전달 물질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앞에서 얘기한 바처럼 화학 분자와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수용체라고 하는 특수 단백질 분자의 상호 결합으로 고도의 정신 기능으로부터, 고도는 높은 차원이죠, 행동 감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게 55쪽에 있었습니다.
고도의 정신 기능. 여기에서 고도는 중요하죠. 이게 잘 안 쓰는 말인데 높은 차원의 라는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감정, 운동 및 감각 기능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신경 전달 물질이 필요한지 아직도 완전히 알지 못한다. 40개가 끝이 아니라는 얘기죠. 앞으로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많은 신경 전달 물질들이 끊임없이 발견될 것이다. 이 신경 전달 물질들의 체계와 특성을 밝혀 나감으로써 인간 정신세계의 본질을 규명. 대단하네요. 그 본질 규명까지 하시겠다. 네, 뭐 나쁜 생각은 아닌데 저는 글쎄요, 그 머릿속에 있는 물질이 인간을 규정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있을 것이다. 규명도 중요하죠. 본질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원래의 성질이 본질일 것이고 규명은 밝게 밝힌다 정도가 되겠죠. 규정해서 밝힌다, 뭐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을 다 알아봤고요.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것도 중간중간에 다 찍어봤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책에다가 직접 중요한 부분을 체크하면서 다시 한번 본다면 충분히 시험 대비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뒤에 있는 학습 활동은 학교에서 하도록 하죠.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